네, 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신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네, 교수님, 뭐 따끈한 소식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바로 당에서 비전전략실장으로 임명되셨던데요. 무거운 중책 맡으신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또 소감도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부로 이제 임명장 받고 어제 가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 계신 분들 인사도 드리고 비전전략실장은 이제 큰 역할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사고를 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도 뭐 나름대로 전략실도 있고 뭐 전략팀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분산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또 그때 현안 대응에 좀 치중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네네. 김종인 위원장이나 당 지도부 생각은 선거를 앞두고는 좀 큰 그림을 그려보자. 네. 그리고 큰 전략적 사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이제 비전 전략실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좀 맡겨주셨고요. 제일 중요하게는 지금 말씀드린 보궐선거 승리 전략.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화 승리 전략. 네네.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 끝나면 우리 당도 이제 새롭게 당대표 선출도 있고 대선 후보가 또 가시화되는 또 과정이 네네네. 남아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내년에 정권 개최를 위한 대선이 남아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년 대선까지의 야권의 재편과 혁신, 우리 당의 변화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좀 큰 그림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보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따끈따끈한 중책으로 무거우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또 얼마 전까지 또 서울시장 그 출마 선언하셔서 네. 준비를 하셨는데 쟁쟁한 후보들 워낙 많으셔서 그래도 안타깝게도 조금 오르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4강에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큰 건 제가 부족해서이고요. 그리고 뭐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또 굉장히 값진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당이 서울시장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게 제일 컸던 거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김근식이 할 수 있는 한 미랄의 역할이라도 하면 그것이 경선의 흥행도 되고 경선의 어떤 바람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탬이 될 요량으로 기타금도 준비해가면서 없는 살림에 많이 했습니다만 4강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말고도 좋은 분들이 4강에 올라가셨고 그분들이 또 지금 계속 또 맞짱 토론도 하고 또 토론하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당의 후보 선출이 아주 좋은 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장 경선이라는 그 큰 정치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소중했고 아쉬운 것은 김근식이 가장 토론을 잘하는데 토론 잘하는 김근식이 탈락을 해서 네 분 토론이 재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 다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사실 뭐 그 토론뿐이 아니라 비편 네. 평론도 사실 탑 10 안에 드세요. 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았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또 도전하실 생각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항상 이렇게 생각해서 요즘에 좀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하면 이래서 정치적으로 무슨 자리를 못 얻는 게 아닌가 좀 자괴감도 드는데 저는 항상 선당 후사하고 선공 후사라고 생각해요. 자리를 노리고 그 자리를 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자리를 제가 탐한 게 아니고 서울시장 승리를 위해서 제가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았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뭐 대선이든 뭐 총선이든 지방선거도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제가 맡은 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겸손까지 갖춰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욕심이 없어가지고 잘 또 성과를 못 이루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네. 좀 더 욕심 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럼 이번 보궐선거처럼 이렇게 과열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번 보궐선거 평론가적 입장에서 보신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우선 이게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이 둘 다 이제 민주당의 규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시민들이 다 알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비싼 세금을 내가면서까지 1년여 남은
이 시장 선거를 다시 하느냐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채찍을 드려야 되는 거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러면서 서울에 1,000만, 부산에 한 600만 되는 이 거의 우리나라 인구 유권자의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선거가 굉장히 성격이 강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여론상의 지표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피로도,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많은 불만과 그다음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과 실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평가 선거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우리 야권이 승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 선거, 이거 이제 정치학적으로 이제 회고적 평가라고 그러는데, 지난 4년을 평가해서 아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여당을 혼내줘야 돼, 이런 평가를 회고적 평가라고 하는데, 그건 맞는데 회고적 평가를 하더라도 그 문재인 정권이 싫어서 야당을 찍어야 되는데 그 야당이 오롯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표가 다 안 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야권의 이제 딜레마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은 강한데 그 심판의 민심을 우리 당이 제대로 온전히 다 받아 안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거기에 기여하려고 제가 출마를 했던 건데 어찌됐든 잘 돼서 우리 당의 후보도 훌륭한 분이 선출이 되고, 또 이제 제3지대 후보랑 또 다른 단일화도 아름답게 잘 치러서 그렇죠. 야권의 힘을 다 모아서 이 표가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보면은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도 또 보선 그 결과로만 보면은 뭐 정계 개편이라든지 뭐 정치 현황이 이제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후보가 단일화로 된다면, 네. 아니면 안 된다면 정치 구도가 어떻게 될 건지 네. 그것도 큰 고민이고 관심사거든요. 그게 어떻게? 굉장히 지금 그 중요한 변수죠.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가 선출되고 제3지대 후보가 선출되면 이제 막판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전략실장을 맡은 것도 사실은 그 단일화에서 우리 당 후보로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사고와 기획을 좀 해야 되는 건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 당의 경선을 통해서 이게 에너지와 지지가 계속 모아가는 과정이고 결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바깥에서도 안철수, 금태섭 후보가 경선의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만, 가장 앞서가고 있는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빠지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당 후보는 이 치열한 경선을 통해 가지고 한 명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모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뭐 형편없는 야당이라고 비판을 받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민의힘이라는 정통 야당에 대한 열렬한 지지가 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20% 이상, 30% 가까이 그 국민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지의 힘을 또 무시는 못해요. 그러면 우리 당의 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그 우리 정당 지지를 안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바깥에 제3지대 후보와도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당이 후보로 단일화되면 우리 당 후보로 단일화가 야권을 모아져야만 본선의 박영선 후보도 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지지도가 높게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또 많은 분이 또 피로감이 있고 또 비호감이 또 높으신 분이 또 안철수 후보예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지지도도 높고 비호감도 높은 아주 묘한 그 스탠스를 보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후보가 이렇게 지지가 모아가서 결집이 되면서 이렇게 지지도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우리 당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꺾고 단일화가 되면 저는 충분히 탄력을 받아서 본선에서 박영선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 당 후보가 만약에 지게 되면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금 지지도가 상승이나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기보다는 정체되거나 깎이거나 또는 경선의 과정에서 정말 또 표를 늘리는 게 아니라 표가 줄어드는 그런 경선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본선에서도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좀 우려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일화를 가장 그 아름답고 감동적인 단일화를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당 후보가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제가 전략을 좀 잘 짜서
기호 2번으로 꼭 단일화 후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4번이 예, 아니라 예, 2번으로. 그것만큼은 반드시 좀 관철시킬 수 있는 지혜를 좀 짜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상황인 건데 네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만약에 된다면 정계 개편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고 기호 4번으로 출마를 하고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당연히 보궐선거 이후에 야권 재편에서 안철수 후보의 주도권이 커지죠. 당연히. 그걸 사실은 이제 다 고민을 하고 안철수 후보도 국민의힘은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도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다음에 국민의힘에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다 그런 계산이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 그래서 우리 네.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에 미리 그럼 들어와서 어차피 들어올 거 들어와서 여기서 원샷 경선을 하자는 게 처음부터 우리 입장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보궐선거 이후에 주도권 다툼이라는 게 네. 정치 공학적으로 다 있게 마련입니다. 네, 주도권 다툼이라는 네.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제 안철수 후보하고 금태섭 후보하고 이제 토론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검색을 해보니 그래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판이 많이 좀 좋아졌더라고요. 네. 호평에서 이제 좀 호평으로 바뀌었는데. 안초딩 이제 홍준표 의원님도 네. 안초딩에 대해서 사과드렸고 뭐 그렇게 됐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는지. 예, 저도 뭐 처음부터까지 다 보진 않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과거보다는 안철수 대표가 토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상되는 질문이 좀 뻔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토론 방식을 놓고 금태섭 후보는 그 자유롭게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하려는 거였는데 절충하는 과정에서 사회자 질문이 있고 또 주도권 토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한 준비를 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그 토론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약간 그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2017년 대선 때보다는 2018년 서울시장 후보 때 좀 나았고요. 2018년 서울시장 후보 때보다는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때가 좀 나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준표 대표가 안초딩이라고 한 걸 사과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조금씩 토론이 나아지고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안철수 대표께서 토론을 겁내거나 토론에 너무 긴장하는 모습은 물론 그게 정직한 것이고 순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토론을 잘하는 김근식으로 봐서는 아, 조금 좀 더 공력을 쌓고 네. 더 좀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도 뭐 댓글창 보니까 네. 막 퀴어 축제 문제도 네, 막 네. 얘기 들면서 국민들 좀 인식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네네. 오히려 금태섭 후보가 밀렸다라는 평이 더 센 것 같아요. 사실 금태섭 후보도 토론을 잘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에 사실 네. 제가 있었으면 잘했을 텐데. 아유, 아쉽네요.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가서 제3지대 그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단일화는 저는 가능할 거고 가능해야 되고 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각에서 안 될 것 같다라는 시선도 있거든요. 뭐 우려하시는 분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 정치라는 게 항상 보면 단일화 과정이 순탄치도 않고 또 단일화가 억지로 이렇게 겨우 돼도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또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단일화가 어려운데 제가 전략실을 맡아서 그 단일화도 정말 이렇게 순기능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볼 생각이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든 우리 당의 후보든 단일화를 깨는 건 불가능하고 만약에 누구의 책임과 잘못에 의해서 단일화가 결렬된다고 한다면 야권은 공멸입니다. 공멸이고 공멸까지 그리고 보시는구나. 네. 뭐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가 괴멸됐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겨우겨우 살아나서 지금 중도와 보수가 다시 합쳐서 미래통합당 네. 만들고 국민의힘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에 자기 고집만 피다가 만약에 단일화가 깨졌다? 저는 살아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그 배수의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저는 단일화는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입니다. 과정이 정말 화끈하게 그리고 그 단일화 과정을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한테 야 정말 서로 희생하고 서로 양보하고 헌신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훨씬 더 많은 지지가 모일 텐데 그 과정에서 뭐 기싸움을 하거나 뭐 이해관계 가지고 계산이 돌아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네. 그래서 단일화의 과정이 훨씬 더 대범하고 상당히 포용적이고 그리고 좀 희생적인 이런 모습으로 되기를 진짜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 네, 진짜 야권 단일화가 잘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지금 민심은 어떻다고 보세요? 민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규책 사회가 민주당에 있고 그다음에 임기 후반에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회고적 평가이기 때문에 민심은 정권에 혼을 내주자. 문재인 정권에 이 회초리를 들자라는 민심이 훨씬 더 강력하죠. 근데 그 민심을 받아 안을 그릇인가 아닌가. 우리 지금 우리 후보가 그러니까 부산시장 후보든 서울시장 후보든 그 야권의 후보가 그런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의 민심을 충분히 받아 안아서 온전히 100%다 떠안을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네. 그래도 많이 국민들이 많이 이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많이 희석되고 막 물타기 됐다 막 그런 네.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민심이 그런 쪽은 그렇습니다. 남아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면 이번 그 서울시 그 보궐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조금 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어드바이스 한번 해주세요. 네. 그 부산시는 지금 민심 자체도 전반적으로 지금 그 야권 지지 성향이 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부산시장 경선에서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이 사실은 본선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크게 그 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열심히 또 그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서울시장인데요. 네.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길 거라는 그 객관적인 전망은 가능한데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은 아직은 없어요. 자신감은 아직 쉽지 부족하다. 않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박영선 후보가 지금 나오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영선 후보가 사실은 심지어는 안철수 후보와의 양자 구도에서도 이길 때가 나오거든요. 그 이런 걸로- 결집하는 형상이 그렇습니다. 현상이 그렇기 있는 때문에 거겠어요? 이게 박영선 후보 이후에 민주당 지지층이나 야당을 반대하는 이 친여 성향의 지지표가 굉장히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보궐선거다 보니까 공휴일이 아니고 그 유권자들이 자기 발로 다 투표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조직적인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25개 구청장 중에 24명이 민주당이고 대부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집을 해내는 민주당 여권의 이 지지표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리 유권자들이 그 꼭 생각하셔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야권 후보에게 꼭 좀 그 열과 성을 다해서 좀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야권의 후보가 우리 당 후보로 단일화되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든 그 단일화된 후보에 따라서는 약간의 반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안철수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에 안 들어오는 이유를 명분을 뭘로 잡고 있냐면 내가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버리면 나를 지지하는 중도층이 표를 안 찍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중도 세력이 네, 중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는데 끝까지 4번을 고집하고 2번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또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또 안 찍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약간의 또 이 이탈과 반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반감이 생긴다 하더라도 단일화된 후보로 결정이 되면 그 후보가 우리 당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제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문재인 정권의 심판이고 내년 정권 개최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기분 나쁘고 조금 반감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로 돼서 중도층이 안 찍어서는 안 되고요. 또 안철수 됐다고 해서 우리 당 지지층이 안 찍어서는 안 됩니다. 꼭 다 힘을 모아서 찍어서 문재인 정권의 회초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막 여권에서 그 야권 후보들에 대한 그런 공격이 굉장히 지나치더라고요. 어제는 또 더불어민주당 네. 부대변인께서 또 욕설 같은 그런 언행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런 태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본래 또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좀 구설에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의도적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말을 좀 험하게 하시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뭐 논평하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 쓰고 해서 기사화 나는 걸 보면 지금 제가 이제 그동안 중도 정치를 계속 지향하고 지금도 중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양 진영의 극단적인 세력들이 너무 목소리가 크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친문층이나 이제 이게 뭐 대깨문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쓰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극렬 지지층들이
좌에도 있고 사실은 우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에는 또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뭐 저도 우리 지역에서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또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서 합니다. 자기 시간, 자기 품 팔아서 자기 돈 들여서 정말 광화문에 나가고 이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돼. 근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전체 보수 진영의 그분의 포션만 딱 강조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더 크게 반영이 되는 거죠. 저는 좌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진보 측에서도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온건한 사람이 훨씬 많은데 네. 그 말씀하신 그런 부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하거나 이렇게 자기 친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막 센 발언들을 하는 그런 그 정치적 요구가 왜 생기냐면 그런 극성 팬들이 과대 반영이 과잉 대표가 되는 겁니다. 과잉 대표가 되니까 그분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자기가 유리하거든요. 이제 그게 저는 제가 정치학자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소수의 과잉 대표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절대적으로는 소수인데 소수의 자기의 그 비례되는 포션보다 훨씬 더 과잉 대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계해서 저는 양측의 빠 문화들이 좀 척결돼야 되고 그런 그 대깨문이나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이 좀 훨씬 더 좀 온건하게 그리고 그들의 포션에 맞는 정도의 그 의사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그게 좀 중요하고 그런 분들이 계속 대표가 과잉 대표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진영 논리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편을 들고 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당대표 나오는 사람들이나 민주당의 대선 후보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한테 환심을 사야 되고 또 우리 당에 나온 분들도 지금 나경원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사이에 중도 논쟁이 있는 게 그건데 우리 당 후보 나온 분도 이제 그런 열렬 지지층들의 또 환심을 사야 되니까 또 극단적인 이야기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폐적 진영 논리로 또 빠지게 되는 함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제가 혁파해 보려고 중도의 깃발을 들어서 4강 진출 노렸으나 아깝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유, 아쉽네요. 또. 네. 네. 그래도 대변인으로서의 문제는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정치 현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지금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 내시고 네. 또 지금 휴가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어제 박범계 장관께서 뭐 이제 소통 더 하겠다, 좀 만날 것이다, 전화하겠다, 뭐 그렇게 네. 했는데 뭐 조직 안정 차원에서 한 결정이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나서도 또 이 그 신현수 그 민정수석이 예. 사표 내는 거는 또 그게 큰 문제 된다, 레임덕까지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말들이 무성하거든요. 네. 예,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돼야 될지. 우선 그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제출은 네. 그 레임덕이라는 평가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건 이제 임기 말에 우리 같은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는 임기 말에는 다 레임덕 현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신현수 수석의 사표가 레임덕의 명백한 징후냐 아니냐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한 1년여 남아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만약에 새로운 대권 주자가 있으면 거기에 권력의 쏠림이 또 생기게 되고 그리고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가시화되면 청와대에 있는 관료들이나 정부 부처 관료들도 당연히 이 다음 야당의 정권 등장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레임덕 징후로 나가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신수석의 사표는 레임덕이라는 관점보다는 더 좀 문제가 되는 관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고집과 오기가 도저히 이게 치유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민주주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판시브니스라고 그래서 그 정부를 구성해서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권력을 가진 자들은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지난해 추미애와 그 윤석열 사이의 그 추운 전쟁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제발 그만해라. 이제 그만 좀 싸워라. 그런 국민의 반응, 여론을 받아들여서 지난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그쵸, 수석을 끌고 온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반응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리스판시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다음에는 검찰 인사라든지 이 검찰에 대한 이 청와대의 관계가 조금 더 잘 풀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패싱 사고가 나고 사표를 내게 된 건 이 정권은 안 되는 정권이구나. 패싱은 맞는 건가요? 패싱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제 박범계 장관도 그 뭐 소통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뭔가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패싱은 맞는 것 같고, 저는 제일 큰 문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민심에 귀 기울인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결국 이번 사단으로 인해서 다시 또 도라미 탑으로 된 거죠. 그냥 여전히 그러면 추미애식으로 간다. 여전히 그냥 윤석열은 죽이는 걸로 간다. 여전히 그냥 검찰개혁이라는 컷 구호를 가지고 내가 검찰 압박하겠다는 걸로 정리가 돼버린 거거든요, 청와대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정권이 정말 고집불통, 민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나만 옳다고 하는 그런 그 대책 없는 정권이 됐다는 면에서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업무 프로세스 매뉴얼을 보더라도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려면 우선 검찰총장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정수석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최종안을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한테 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비서관하고 했죠? 그 조율. 그것도 뭐 서로 이야기가 다르긴 한데, 아닌가요? 그 비서관이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신현수 수석하고는 조율이 안 된 건 맞죠. 네. 그러면 신현수 수석하고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단독으로 올려서 대통령이 제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저는 두 가지. 대통령이 그래? 이거 둘이 합의를 하고 온 건가라고 생각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건 무능한 대통령이죠. 누가 봐도 신현수는 반대 의견을 냈었고. 합의를 했다 그러면 무능한 대통령.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건 청와대에 대한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그리고 신현수 수석의 의견과 박범계 법무장관의 의견이 다르면 이걸 누가 그러면 가리말 타줘야 됩니까? 대통령이 타줘야 되는 거. 대통령이. 네. 야, 너희 둘이 알아서 합의해봐라. 이런 무책임한 대통령이 있어요. 야, 이번에는 신현수 말이 맞아. 야, 박 장관, 신현수 뜻대로 해라고 하든지, 신현수한테 야, 내가 너를 기용할 때 그 생각인데 생각이 바뀌었어. 다시 나 윤석열 때려잡을래. 박범계로 해.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몰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박범계가 단독 안을 올리니까 이거 합의됐나? 라고 도장 찍으면 이건 제가 보면 대통령이 그림자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근데 대통령님 모르셨다니까. 모르면 무책임한 거지. 모르면 말이 모르면 됩니까? 무책임한 그게. 그리고 둘이 의견이 다른 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르마를 타주지 않았으니까 그건 무책임한 거고. 그리고 단독 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합의됐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건 그 착각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 발뺌한다? 저는 오히려 박범계 장관이 저 신현수 수석을 패싱해서 단독으로 올린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의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기망한 사기꾼이기도 하지만 대통령도 내가 볼 때는 무책임합니다. 박범계 장관님이 참 입성할 때부터 시끄럽네요. 네. 그러면은 네. 그럼 이거는 그냥 정리하고요. 네. 그럼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명박 정권 불법 네. 사찰 논란을 또 거론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당에서는 뭐 선거 공작이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불법은 불법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걸 뭐 팽팽한 기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되세요?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또 박민식 후보께서 얘기했는데 김대중 정권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 불법 사찰 문제가 만약에 사실이면 박지원 원장이나 이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군불만 떼지 말고 확실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만약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했다고 하는 게 사실이면 당연히 그러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본인이 당사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해 주겠다.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모든 정권에 다 불법 사찰하는지 까가지고 자료를 다 삭제하자. 이건 자기는 안 하고 계속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군부를 떼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본인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선거 지금 한 달여 앞두고 뭐 누가 타겟인지는 다 알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 했던 박형준 후보가 타겟이에요. 그걸로 계속 사실은 이 네거티브 공세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 원장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분들도 다 까자. 그리고 자료가 자신 있으면 다 공개를 하자고 요구를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당에서 요구하는 게 그렇지만,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만 하지 말고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도 하자. 그 국정원은 계속 이어지는 국정원이고, 또 실제로 그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제 박민식 후보도 이야기를 했지만, DJ 정부 때는 국정원장이 이 불법 사찰, 불법 도청을 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아서 유죄 판결 받아서 감옥도 갔다 왔어요. 그런 그 판결까지 났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까자. 뭐 정권 MB 박근혜만 하자, 뭐 우리는 안 한다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국정원의 흑역사입니다.
국정원의 흑역사고 이게 사찰과 도청이라는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그러면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정원이 언제든지 정치인이나 우리 민간인을 사찰하고 도청할 수 있을 거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이번 기회에 그럼 여야 합의로 화끈하게 투명하게 다 모든 정권 터뜨려서 다 자료 열람하고 자료 공개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엔 저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 여야 없이 예,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네. 게 좋겠다. 네. 그리고 나서 어제 정태근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 불법 사찰 이 문제가 꼭 그리고 박형준 그 후보만을 견제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또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의 그 결집력 차원으로 해서 뭐 내년 대선까지 생각한 뭐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근 의원도 이제 본래 그 사찰의 당사자로 네. 지금 돼 있으니까 역시 이제 정태근 의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건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사태를 뭐 정확히 객관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당연히 선거용이라는 측면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선거용이 아니더라도 선거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 여권 지지를 결속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불법 사찰 이건 정말 역시 이 야당은 믿을 정당이 못 돼. 역시 야당은 문제가 많아. 역시 꼴통이야. 이런 식의 이미지를 계속 구축을 해줌으로써 여권의 지지층들 결집하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중도층에 이반된 민심들을 이제 끌어오려고 하는 거죠. 뭐 그런 확실히 면에서도 그 결집력 차원에서는 그럼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정치 이슈로 던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좀 뜬금없이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언론의 보도부터 네. 시작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4년이 있었겠지만 지나서 나온 거니 그럼요. 그러니까 뜬금없다 그런 걸 그렇죠? 보면 역시 이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국민의힘 야당은 맞아. 족보가 그쪽이었지. 문제가 많은 집단이야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줌으로써 여권의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민심 그 여권으로부터 이반한 중도층을 좀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진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 같아요. 예, 그러면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뭐 찾아가셨죠? 국민의힘에서 예, 찾아갔는데 김명수 그 대법원장께서 나 사퇴 안 한다 딱 발언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를 안 하고 버티는 것 자체가 너무 치졸합니다. 치졸하고 치졸한가요? 비열해요. 비열한데 그리고 대법원장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이고 사법부는 뭡니까? 정치 권력과 그다음에 이 현 행정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게 자기의 스스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해줘야 될 분이에요. 사법부의 독립을 책임져야 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대법원장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거짓말이 들통난 거 네, 아닙니까? 뭐 2번이나 거짓말 네. 하셨더라고요. 그 거짓말이 그러면 뭐 정치인 김근식이 거짓말 하는 거하고 대법원장이 거짓말 하는 것은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정치인은 거짓말을 물론 해서는 안 되지만 할 수도 있고 물론 비난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거짓말 한 것 때문에 뭐 직을 걸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대법원장은 왜 거짓말의 그 무게가 정치인의 거짓말과 다르냐면 보십시오.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피고인이 있고 그 피고인은 자기가 사실을 부인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명석한 머리와 법리적 논거와 이 모든 증거 자료를 다 검토해서 명판결을 내리고 판사가 해야 될 일은 거짓말을 찾아내는 거예요. 저건 피고인이 거짓말한 거다. 아니면 저건 무고하게 저 원고가 피고를 사실 그 범행을 하지 않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덮어 씌우는 거다. 어디가 거짓이고 어디가 참인지를 찾아내고 가려내는 게 재판장의 기본이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판사들을 수장 역할하고 판사들을 보호해주고 판사들의 독립성과 판사들의 그런 자율성을 보호해주는 게 대법원장의 임무인데 대법원장이 나서서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을 찾아내는 판사를 지켜주는 대법원장이 나서서 거짓말했다? 이건 대법원장의 존립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퇴를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퇴를 안 하고 버티는 이유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
사직서를 냈었죠. 탄핵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니까 처음에 네. 부인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부인했어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로 녹취록 까니까 아 내가 기억이 좀 안 난 것 같습니다. 또 사과를 했어요. 저는 이것도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죠.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몇 개월 전. 몇 개월 전 있었던 일을 그리고 임성근 부장판사 당사자가 와서 이야기했으면 자기가 무슨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기억이 날 텐데 그걸 부인했는데 그걸 녹취록을 까니까 바로 그때 그 몇 달 전이나 기억이 불분명치 않아서 그랬다고 또 사과를 해요. 사과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 진정성이 없는 이유가 그 정도 사과로 끝날 게 아니라 사퇴를 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자기가 다시는 대법원장으로서 그런 불명예스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용서를 비는 게 정당한 건데 그냥 형식적인 사과로 자리를 지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법원 인사를 또 하잖아요. 네. 응? 굉장히 편향적인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 보면 굉장히 개혁적이고 소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만한 그리고 정치 권력의 애압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낼 만한 그런 배짱이나 담력이나 결기가 저는 없으신 분이라고 보고 그냥 오로지 자기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는 굉장히 용렬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계속 사퇴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계속 하실 건가요? 저도 설 연휴 때도 1인 시위하고 계속 했습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네. 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불만들과 또 사법계에서도 계속 법조계에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잘 정리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법무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법무부 어제 국회에서 이용구 차관께서 국회 법사위 업무 보고에 불참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고열 나고 계신다고 그러셔서 예. 병간했다고 하는데 또 이게 야당에서는 또 출석을 피하려는 거짓말 아니냐 그런 의혹 제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연히 핑계거리 만들어서 출석 안 한 거죠. 진짜 고열 날 수도 있잖아요. 이용구 차관이 법사위에 출석하기로 돼 있었고 또 출석하는 게 마땅한 거고요. 그런데 당일날 내가 열이 나가지고 출석 못하겠습니다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생각하면 그러면 코로나 증상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증세를 핑계로 안 나올 정도면 당연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이나 아마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라고 나와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다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차관이 그러면 갑자기 발열이 생겨서 못 나와서 코로나가 의심이 되면 차관이 그날까지 계속 업무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관도 만날 것이고 거기 무슨 법무부의 직원들 만났을 것이고 부장, 국장 다 만났을 텐데 네. 그 사람들 다 전수조사해야 돼요. 아니면 자가격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국회 왔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봐도 정말 눈 가리고 아웅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 정권의 가장 큰 제가 볼 때 문제는 뭐냐면 이 뻔뻔함의 극치예요. 뻔뻔함의 극치. 예전에는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정권 측에서도 뭘 하면 이 정도 창피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이 정도까지는 안 가라는 게 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그 선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졌어요. 조국 사태 이후로. 네. 조국의 그 뻔뻔함을 한번 깃발을 든다 하면은 그 뻔뻔함에 이제 기록을 갱신하는 일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윤미향이 나오지, 김원걸이 나오지, 최근에 이제 박범계 장관 나오지, 황희 장관 나오지. 그러니까 이 정권이 했던 가장 큰 저는 기여는 농담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나 장관할 수 있는 정권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나 장관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한 27명, 8명까지, 9명까지 지금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아무나 장관이 아니라 최소한 저 정도 뻔뻔하고 파렴치하고 정말 논란이 많은 정도가 돼야만 장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들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이런 사회를 만들어줬고. 근데 반대하는데 전 정권들보다 훨씬 그럼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때도 많이 청문보고 채택 없이 했지만 그래도 염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몇 명은 그래도 다시 번복시키고 몇 명은 그러면 중도 사퇴시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정권은 염치라는 게 없어요. 염치라는 게 없고 그러한 이 모렴치, 파렴치에 저는 이제 그 분위기가 전체 이 정권 전체로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도 그래 황희도 장관 되고 다 되는데 네. 나라고 어떨 거야?
아이고 아침에 아이고 열이 있다고 좀 전해라. 못 간다고 전해라. 이걸 된 거거든요. 정말 뻔뻔하면 극입니다. 뻔뻔하면 극치고 그걸 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내가 그럴 만해서 이유가 있어 내가 허락했다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으신 거잖아요. 허락만 윤호중 위원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선배입니다만 그러신 분이 아닌 걸로 제가 아는데 이 정부 들어서 특히 법사위원장 맡으면서 너무 악역을 많이 하셔서 제가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 네. 그러면 이제 검찰 쪽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윤석열 검찰총장님 이제 앞으로 임기 한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성윤 그 서울지검장도 유임되고 뭐 이제 지난해 그 추미애 장관 라인의 분들이 거의 다 좀 좋은 직으로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손발 다 끊겼다라고 뭐 평가는 그러더라고요. 이번 그 검찰 인사가. 근데 그 여권에서는 지금 또 중수청도 설치한다 그러고 검경 수사권이 이제 1월 1일부로 해서 좀 조직이 시끄럽잖아요. 그런데다가 해서 중수청까지 이제 입법 움직임을 보이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또 남은 임기 동안에 이것만큼은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는 또 있을지 교수님 이제 실장님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 나오기 전에 이거는 마무리 짓고 나와라 하는 것들 있으면 좀 정리 좀 해주세요. 7월이 임기인데요. 네. 그 7월까지 다 채울지 아니면 이제 그 전에 나올지 이게 이제 사실은 야권의 재편과도 사실은 연관이 돼 있는 변수입니다. 이게 7월까지 임기는 채우는 거 아닌가요? 채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뭐 정치라는 건 항상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니까 네. 그것도 모르겠다. 7월. 일찍 사표 쓴다면 이 정권에야 뭐 환호작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 문제는 윤석열 총장 본인이 자신이 정말 정치를 할 의지가 있고 또 내년 대선에 어떤 역할을 할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임기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상관없이 만약에 그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동안까지라도 해야 될 일은 뭐 당연히 이 지금은 청와대와 관련된 권력 수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리고 지금 지지부진한 거죠. 끝까지 이걸 다 파헤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면서 추미애 장관한테 겁박당하고 해서 버텼던 이유가 뭡니까? 검찰의 독립성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싸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원전 수사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또 청와대와 관련된 그런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확실하게 짓고 정말 좌고우면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끝까지 달라붙어서 완전히 진실이 어디까지인지 파헤쳐서 잘못이 있으면 단죄하고 책임을 묻고 처벌하고 그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사건이 뭐 월성 원전 수사하고 그 울산하고 또 뭐 김학의 불법 그렇죠. 그것도 있죠. 김학의 불법 출근 사건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박범계 법무장관이 있죠. 그다음에 친여권 성향의 검찰들이 또 요직을 장악하고 있어서 대검의 검찰총장의 직위를 갖고 있지만 손발이 많이 잘린 형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검찰총장이니까 책임지고 좀 국민들의 그 기대에 부응해서 그런 그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챙겨서 정리를 해주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수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서 지금 통과를 시키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아마 이 부분은 논란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라는 그 글자 네 마디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고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지금 피로감을 느끼는데 여기에 또 무슨 또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만들어가지고 검찰의 손을 완전히 잘라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조국이 민정수석 있을 때 검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보낼 때도 그래도 검찰이 잘하는 거 6개에 대해서는 이게 중대범죄는 경찰이 잘하니까 검찰이 그대로 맡겨두자고 조국이 이야기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했던 내용이에요.
이걸 갑자기 이제 와서 야 열받으니까 그것도 손발 잘라버리자. 180석이니까 밀어붙이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럼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거 뭐 조변석계도 아니고 조삼모사도 아니고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이것도 입법해서 또 해버리고 이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공수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패스트 트랙으로 공수처 밀어붙여가지고 난리를 쳤을 때 자기들이 염치 없으니까 아 그래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는 야당의 비토권을 주겠다 해서 야당 비토권을 허용해서 자기들이 그 법에 넣은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또 야당이 못하겠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또 180석 밀어붙여가지고 야당 비토권 삭제해버렸잖아요. 네. 이게 옛날 독재 시대도 이렇게는 안 해요. 독재 시대에도. 예. 그러면은 그 검경 수사권으로 인해서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막 거의 권력 수사들도 몇 개가 막 이렇게 무마되고 막 그렇게 끝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 지금 이제 수사관 모집하고 있는 단계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립을 하면 공수처에서 만약 이첩을 요구하는 사건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윤석열 총장 지휘하에 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과 관련된 수사까지도 어떻게 될지 운명을 좀 봐야 되고요. 근데 아마 지금 그 임명된 공수처장의 그 입장을 봐서는 그 민심에 거슬려서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검찰 수사에 지금 있는 단계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책임지고 끝까지 파헤쳐서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걸 무리하게 자기가 정말 다 뺏어와가지고 물에 물 타는 듯 그냥 유야무야 끝내는 것은 국민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많은 이제 정치 현안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뭐 전략 실장님이시기도 하지만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 현안들 중에서 이번에 그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치 현안이 있다면 어떤 거가 뽑을 수 있는지. 뭐 현안 계속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오고 터져 그때 나오죠. 뭐 이슈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잠복이 있다가 터져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이번 보궐선거도 그렇고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한 1년여 남은 이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보궐선거의 승패 여부하고요. 보궐선거 승패 이후의 야권의 재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오리무중이에요. 특히 이제 보궐선거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장 선거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게 간단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서울시장에서 이기는 경우와 지는 경우 그리고 서울시장에서 이기더라도 우리 당 후보로 이기는 경우나 아니면 우리 당 바깥의 후보가 이기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질 경우 질 경우에 또 그러면 보궐선거 이후에 야권의 이 이합집산과 재편과 혁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거 투성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윤석열 변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게 1년 내내 제가 이제 전략실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도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는 그러한 불확실한 그러한 그 1년 동안의 전국의 변수들을 확실하게 좀 가시화시켜서 잘 정리를 해서 꼭 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이기는 방향으로 이런 변수들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 사실 뭐 교수님께서는 또 북한 전문가이기도 하시지만 네, 저희 이제 북한까지는 안 갔겠습니다. 네.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자주 나와 주실 것을 조금 요청드리면서 마지막 정리 멘트로 국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한마디. 예, 뭐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릴 말씀 뭐 제가 뭐 어줍지 않게 뭐 드릴 말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월 7일 보궐선거는 단순히 그 유고된 시장직을 새로 뽑는 선거가 아니고 이 정권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매섭고 따갑고 호된 평가를 해줘야만 이 정권이 남은 임기라도 정신 차릴 겁니다. 이렇게까지 폭주하고 이렇게 뻔뻔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야당이 좀 미덥고 야당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그 야당에 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셔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그래야만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게 꼭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고 그 과정에서 저도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님 김근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